지난 2020년 6월 2일 부부가 함께 탄 차가 도로 옆 높이 5m 아래 비탈길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차량 대부분이 불에 타고 안에는 의식을 잃은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통행하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비물치 고개의 왕복 2차선 도로. 신고자였던 남편 박 씨에 따르면 본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아내가 운전 중이었는데 고개를 넘던 중 고라니로 보이는 야생동물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이를 피하려다가 도로 옆 야산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는 부부의 차량. 남편분이 차량 밖으로 아내를 꺼냈던 걸로 기억이 잠깐 나거든요. 그래서 주변 직원들이랑 아내분을 도로 위에 올리고 구급대원들이 CPR 진행했던 것 같고요. 심정지 상태였던 아내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가까스로 심박동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사고 13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결혼 24년 차, 남편과 보석 같은 외동딸을 두고 5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현선 씨.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엄마. 그런데 낯설기만 한 애도의 시간이 시작되어야 할 그때 유족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의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 환자를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핸들을 돌려서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다쳐요, 교통사고 환자들이. 근데 남편은 정말 걸어서 그냥 퇴원했어요. 부검 결과 현선 씨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심박동이 돌아오기 전까지 심정지 상태였던 시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정지를 일으킨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현선 씨. 그 기간 동안 살기 위해 애쓴 현선 씨의 몸이 많은 흔적을 지워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숨긴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린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당시 수사 검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팀에서 주목했던 건 모든 감정 결과서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망 원인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범행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되짚어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보험가입이거든요. 받은 금액이 5억 2,300만 원이었고요. 경기 지역 내에서 10수년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해온 중개업자 박 씨.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와 외동딸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기억하는 박 씨의 이웃 주민들. 박 씨의 오랜 친구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와이프를 그랬으면은 보험을 더 들어놨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몇십억 해놨을 것 같은데 그 금액 정도로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하면서 그런 일을 벌이고 그렇게 했을까? 계획된 교통사고라면 남편 박 씨에게도 위험 부담이 컸을 비탈길에서의 추락 때문에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박 씨를 살인 피의자로 보고 있는 것이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선 씨의 동생은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언니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이제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녀가 건넨 파일은 교통사고가 나기 24일 전 언니 현선 씨가 동생과 나눈 통화 음성이었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블랙박스 그걸 아웃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이상한 길로 산들배기 막 이런 데로 막 가는 거야. 하는 짓이 있지 되게 아주 티미하고 이대로 내가 죽으면은 내가 더 살고 너가 아니라 원통한 거잖아. 나 죽고 나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부부의 차가 비탈길로 추락한 사고 지점은 비물치 고개의 한가운데입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1분에 한 번꼴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알만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외진 곳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세 그루의 나무 사이로 들어와 멈췄는데 조수석 쪽의 나무와 차량 정면 쪽의 나무는 불에 그을린 채 쓰러져 있어 그날의 화재가 제법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 박 씨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그날 아내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심각한 대화임을 눈치챈 아내가 당시 코로나로 집에 있던 딸 연아 양을 의식해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나선 시각은 오후 1시경.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게 나타난 산짐승 때문에 비탈길로 추락해 교통사고가 났다는 게 남편 박 씨의 주장입니다. 비늘치고에 어디에서도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이 사고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이곳 식당 CCTV를 포렌식해 그날 차량의 행적을 극적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오후 1시 42분경 부부가 탄 차가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내 운전석의 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 박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식당에서 보여지는 CCTV에는 언니가 조수석으로 탔고, 이쪽으로 운전석으로 탔고, 그러니까는 언니가 운전석에 있었다는 그 증거는 본인이 얘기한 거 빼고는 없는 거죠, 증거가.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석으로 내린 박 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타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남편 박 씨의 주장대로라면은 식당 주차장에서 남편이었던 운전자가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아내로 바꾼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에 대해 박 씨는 뭐라고 진술했을까? 거기까지는 운전을 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바꾸시는 게 어떻게 바뀌시는 거냐면 아내분이 자기가 면허 취소 당한 거를 뒤늦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시면서 운전대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현선 씨의 동생은 박 씨의 주장이 몹시 황당하다고 반박합니다. 언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가 된 거는 이전부터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박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아내 현선 씨가 진작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화를 냈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선 씨의 휴대전화에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편의 임시운전 증명서가 저장돼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박 씨의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행적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되게 특이하게 2번 들리시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간격 사이가 14에서 15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왜 자꾸 이 식당에 돌아오는 것이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박 씨가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식당 주차장 CCTV에 찍힌 것이 더 있었습니다. 오후 1시경 집에서 출발한 부부의 차가 약 21분 뒤 식당 주차장 CCTV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부부의 집에서 해당 식당까지는 차로 약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집을 나선 부부의 첫 도착지는 식당 주차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도 운전석에서 내린 박 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분 뒤 다시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하고 한 번 더 화장실을 다녀온 박 씨.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박 씨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14분에 걸쳐 이곳 화장실을 2번이나, 그것도 박 씨만이 다녀간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라는 식당에 대해서 2번이나 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캠핑 답사 부분이었고 화장실에 예민해가지고 깨끗한지 여부를 아내분이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아내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외출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 첫 번째 진술과는 달리 가족끼리 약속하고 있던 캠핑 답사를 하기 위해 어촌 저수지에 가게 됐다고 말을 바꾼 박 씨. 그 사건 직전에 제가 시험 기간이어갖고 그런 건 전혀 예정이 없었어요. 가족 모두와 약속하고 있었다던 캠핑에 대해 딸 연아 씨는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연아 씨가 알고 있는 사건 당일 부모님의 외출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엄마랑 같이 어촌조소지 갈 때도 뭐 땅 사러 가는 거다, 뭐 세입자 만나러 가는 거다 이런 핑계 대면서 같이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기 싫은데도 엄마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으니까 계속 같이 가야 된다. 그 점이 힘들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인 아빠 박 씨가 엄마 명의로 계약한 매물 때문에 엄마를 화성시 쪽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때마다 딸에게 남편과의 드라이브를 꼭 알려왔다는 현선 씨. 그 이유는 뭐였을까? 근데 항상 갔을 때마다 블랙박스도 선 뽑아놓고 간다고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아빠랑 있다가 사고 같은 걸 당하게 되면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 진행시켜달라고 이런 얘기도 남긴 적이 있거든요. 처음엔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 다음엔 캠핑 장소 답사를 하기 위해, 정작 아내에게는 부동산 계약건을 위해 시시때때로 변화한 남편의 드라이브 동기. 지금 현재 박 씨가 주장하고 있는 동기는 여행 답사라고 합니다. 박 씨는 왜 아내와의 드라이브 이유를 여행 답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 국내 여행보험은 사망 시에 그 3억 원이 지급되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현선 씨 앞으로 사망할 시 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여행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 IP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입됐던 곳은 남편분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그날 아내와의 외출이 여행 답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남편 박 씨. 그의 사무실 컴퓨터로 아내 명의의 여행보험이 가입된 겁니다. 남편 박 씨의 진술에 의한 사고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 씨는 당시 아내가 시속 50km 정도로 운전을 했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야생동물을 보고 급커브를 해 5m 아래의 비탈길로 추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60km 정도의 속도에서 부인이 갑자기 동물을 발견하고 핸들을 꺾다가 이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냥 불가능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절로 가야 돼요. 차가. 박 씨의 말대로 시속 50km 정도로 달리다가 급커브를 내 산비탈로 진입했다면 부부의 차가 정차해 있었던 지점보다 훨씬 먼 곳으로 추락했을 거라는 전문가. 급격한 커브를 하게 될 때 도로 위에 발생하는 바퀴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당시 교통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볼 생각입니다. 부부가 탄 차와 같이 정확하게 나무 세 그루 사이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다가 비탈길로 추락해야 하는 걸까? 시속 10km에서 30km 사이 1km씩 촘촘하게 변화를 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해 돌려본 결과 세 그루의 나무 사이로 차가 멈춘 단 하나의 경우의 수를 찾았습니다. 그날 아내의 심장을 멈추게 한 속도, 바로 시속 28km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의문. 현선 씨에게 외상은 남기지 않고 심각한 심정지로 뇌손상이 생길 일은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를 계시는 동안에도 의료진이 어떤 질병은 특별히 확인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일단 배제할 수 있겠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중독이랑 질식 같은 경우들이 남았거든요. 약물을 이용한 중독사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키는 비구폐색 질식사라면은 외상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독사의 경우 체내에서 약물이 쉽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약 2주 만에 부검이 이루어진 현선 씨의 몸에서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와 입을 막은 질식사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선 씨의 몸에 남은 어떤 흔적 때문입니다. 비구폐쇄로 내가 본 이유는 부검 소견서에 보면 이빨하고 여기 닿았는데 입술 점막. 여기 터진 게 그대로 있어요. 현선 씨의 부검 감정서 중 법치의학 소견에는 앞니치열과 맞닿은 윗입술 점막과 아랫입술 점막에 여러 개의 상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코와 입을 강하게 막는 방법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상처라는 겁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박 씨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의 주장은 그렇게 언니가 순간 숨을 안 쉬고 그거는 내려오면서 논란에 의한 심정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그의 주장에 대해 전민희는 어떤 입장일까? 기관지 잡관을 하자마자 바로 회복이 되고 혈압이 잡히고 맥박이 잡혔거든요. 물론 혈압이 낮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심장보다는 아마도 호흡기 쪽에 문제가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라고 아주 임상적으로 아주 강력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는 기관지 삽관을 하자마자 심박동이 들어왔던 현선 씨. 이는 심장 문제가 아닌 호흡 문제로 심정지가 됐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8년째 심장내과 환자 진료를 보고 가장 응급한 환자, 가장 중환 환자를 많이 본 사람 입장에 봤을 때도 심리적으로 놀라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정말. 특히 고라니를 보고 놀랬다, 심정지가 왔다, 그거는 0.0000000000입니다. 그 정도 일어나려면 심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야 돼요. 근데 돌아가신 피해자한테는 그럴 만한 질병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예전에 우리 87년도에 박종철 열사가 사망했을 때 당시 경찰에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해요.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가족의 행복이 불행의 비탈길로 추락하기 시작한 때는 사고 발생으로부터 14년 전 가을이었다고 합니다. 2006년 9월에 저희 언니가 이제 암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그 좀 일반적이지가 않다. 좀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그 이후에 몇 번 비슷한 게 반복이 되면서 여자가 있는 걸 알은 거죠. 돈을 아끼지 않으면 내연녀와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는 박 씨. 그런 이유로 오히려 박 씨에게 제기된 범행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남이 봐서는 막 좀 있어 보이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 뭐 살인할 사람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이 돈으로 살인을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사람한테는 단 1원 한 장이 되게 좀 고팠던 사람이라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느냐, 다 세입자 돈이에요. 보증금. 박 씨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오피스텔 원룸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집주인에게 위임받아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받고 관리비를 거두는 등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를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신뢰가는 직업 덕에 집주인들이 박 씨에게 관리를 위임한 매물은 작아봤지 47개, 모두 건물 한 층에 위치한 원룸들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집주인들은 대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애초에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받지 말고 내 거는 사월세를 받아라. 월세를 받아야 돈이 되지. 전세 받으면 나한테 빚이잖아. 임대료가 돈 120만 원 나온다 하니까 돈도 없지만 또 계약을 했네 내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인 채 전세금 4-5천만 원을 받고서 세입자들을 들여왔던 박 씨. 따져보니까 20매독이 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다 따져봤더니. 전세금을 한 번에 쥐게 된 큰 돈으로 호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집주인들에게는 거짓 월세 계획에 따른 월세를 직접 보냈다는 박 씨. 그러는 사이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주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 씨는 딸에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손글씨로 5장을 채운 편지. 그것을 읽은 연하 씨는 한 번 더 큰 상처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변명들을 편지로 다 썼는데 왜 그런 걸로 제 마음을 자꾸 심란하게 하는지 그 편지 올 때마다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마저 구속돼 혼자 남게 된 딸을 걱정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날의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아빠의 편지.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엄마를 잃게 된 딸에게 자신이 혐의에서 벗어날 방법을 거듭 강조했던 아빠 박 씨. 혹시라도 너희들 묻거나 그러면 우리 가정은 뭐 그래도 평범한 가정이었고 같은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화목한 집안이었다. 긍정적으로 뭐 좋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알았어. 물어볼 일도 없겠지. 그래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러고 또 엄마도 뭐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 뭐 실력이 된다. 뭐 운전도 예전에 조금 했던 것 같다. 뭐 그럼 그렇게 둘러대고 그래 알았어 화이팅하고 힘내 사랑해요. 그것이 잘못돼서는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지내고 있으며 투시와 예언의 능력을 강조하며 국내에서 기도원 부흥 강사로 활동 중인 이 목사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2월 1일 수원 지하철 영통역 내부에서 모자와 마스크, 남색 패딩을 입고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를 끌며 돌아다니던 60대 남성을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22년 6월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최근에 구속된 친형 박 씨에 대해 아시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